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말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 2만 호 신규 공급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고 지자체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조국 사건에 대한 사과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고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변명과 원망으로 고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헌을 주제로 한 공식 토론회가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정치개혁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의당의 원내수장인 배진교 의원과 함께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과 세종시 특검 논란 등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전국 현안과 정치권에 부는 세대교체 바람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오늘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 달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 공급 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와 유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송영길 대표가 제시한 누구나 집 2만 가구도 시범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달 중순,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달 추가 주택 공급 방안 발표 후엔 9월이나 10월까지 공급 일정 등을 포함한 보다 세부적인 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당정 차원에서 꾸려질 부동산 공급 대책 TF를 중심으로 유휴부지 현황을 파악한 후 주거용으로 활용해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TF에는 당 정책위와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고 정부 측에선 기재부, 국토부 등이 합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서울 용산 공공부지 활용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가 제시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2만 호 정도 시범으로 공급 방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송 대표의 누구나 집 정책은 집값의 6에서 20%로 10년 거주 후 최초 공급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한 분양 임대 모델입니다. 아직 당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송 대표 최측근인 유동수, 박정원 등은 세미나를 열고 당내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송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표 공약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집값 상승분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나누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 민주당의 가장 대표적 공약으로 이게 된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얘기했습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은 경기도 인천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공급분과 회의 직후 빠르면 오는 10일 누구나 집 관련 각 기초자치단체 추진 내용을 종합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부자 감세 논란과 관련해선 과세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오늘 출간됐습니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당 쇄신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소환된 조국 논란에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장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에 지명된 뒤 낙마한 과정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 등을 담은 조국의 시간.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은 4.7 재보선 참패 이후 당 쇄신을 준비해온 더불어민주당에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방어권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당내 의견은 분분합니다. 조국 장관 책을 낸 건 본인의 권리죠. 대한민국에 출판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꼭 책을 내야만 했느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지금이냐. 조국 사태가 재현되는 분위기에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 차원의 사과는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이번에는 선을 긋고 가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당이 대신 나서서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체로서 좀 적절한가라는 이런 좀 고민이 있고요. 민주당의 길은 민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긋고 갔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은 연일 조 전 장관과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의 시간은 국민에겐 고통의 시간인데도 민주당 인사들이 조비어 천가를 부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조비어 천가를 부르며 극렬 지지층의 환심만 줬다가는 국민에게 버림받는 패족의 길로 들었을 뿐입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가 공정과 정의를 갈망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얼마나 좌절감을 안겼는지 벌써 잊었습니까? 정치권의 조국 논쟁에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송영길 대표가 내일 당 쇄신과 관련해 대국민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불거진 조국 대 반조국 논란이 가라앉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국민통합과 헌법 개정을 주제로 오늘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는데요. 헌법에서 국가 원수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학술 대회에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정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국가 권력이 입법과 행정, 사법부로 나누어져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됐다는 겁니다. 특히 유신헌법 이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는 조항이 제왕적 지위의 근거로 작용했다며 삭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권을 통할하던 권위주의적 대통령은 사라졌지만 이를 보좌하던 강고한 관료 조직은 사정 권력을 중심으로 잔재하고, 그러니까 여소 야대에서도 대통령이 통치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등 기본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 발의나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주장입니다. 헌법 개정은 헌법의 기능을 위해서 예정된 정치적 행위로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해야 된다. 오히려 헌법 개정이 국민통합의 계기가 돼야지 새로운 분열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 개헌은 반영구적인 국민의 삶의 기본 양식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의 시한을 단기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또는 국회가 바뀔 때마다 심지어 국회의장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임기 내에 어떻게든지 개헌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짧은 시기간에 한시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반을 둔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정치 개혁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고 하나의 정당이 국회의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게 해 대통령 소속 정당이 다른 정당과 협력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 밖에 공무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며 정당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시민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5명이 조금 전부터 시작된 2차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을 비롯한 대선 경선 관리와 보수 대통합, 당 개혁 방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힐 전망인데 이준석 후보의 돌풍을 잠재우기 위한 중진 후보들의 집중 견제가 예상됩니다. 김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5명이 조금 전 2차 TV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자기 당대표의 가장 큰 역할인 대선 경선 관리와 보수 통합 문제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첫 TV토론회에서 1위로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이준석 후보에 대한 견제가 쏟아졌는데 오늘 토론회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는 정권 교체의 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통합이라고 강조하며 대선 경선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준석 후보는 자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그냥 버스는 출발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버스라는 것은 특정인을 위해 기다려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인이 원하는 노선으로 다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홍문표 후보와 조경태 후보도 자강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과 특수관계라며 개파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대선 후보 중에 한 분과 특별한 관계 때문에 늘 그런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유 의원의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거짓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나 후보와 주 후보 간 공방도 벌어졌는데 나 후보는 당이 영남 중심으로 가서는 외연 확장이 어렵다고 비판했고 주 후보는 나 후보가 원내대표 당시 장외투쟁을 비롯한 강경보수로 몰아가면서 총선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나 후보는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과 9일 TV 토론회를, 8일에는 당 유튜브 채널에서 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목표대로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접종이 상당수 완료되는 하반기에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집단 면역 시기에 맞춰 시장에 돈을 풀어 하반기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인데 이르면 여름 휴가 즈음,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위해 이 포용적 완화 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 지원을 포함하는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격차 해소와 경기 반등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고 여권 대선 주자들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당정청에 발빠르게 제안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소비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위해선 전 국민 대상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곳간 열쇠를 쥔 재정당국인데 기재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체도 없는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보다 손실보상법을 먼저 처리하는 게 시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작 처리해야 될 것은 그 힘든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빨리 처리해야지 벌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또 대통령의 그거는 저희들은 전혀 이해가 될 수도 없고 또 아직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울러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대선 전 돈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할 상시국회가 야당의 무관심 속에 절망만 떠안기는 상실국회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2사 주택공급대책 후속법안 처리 등의 속도를 내 6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 등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6월 국회 일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민생을 고려해 의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군은 군검찰과 군사경찰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부족함 없이 수사하길 바란다고 밝히고 민주당도 국방위와 여성가족위 등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사건에서 드러났듯 피해자에게 더 끔찍한 악몽은 가해자 중심주의에서 비롯한 2차 가해였다며 국방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의당도 국방부가 지난해 여군 근무 여건 보장을 위해 밝힌 성범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검찰 고검장급 인사들의 잇따른 사의 표명을 두고 문재인 정권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찰 수사 완전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조국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한 고검장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 물갈이를 예고하며 정권의 눈엣가시 같은 고검장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으로 망신 주기 전에 알아서 물러나라는 전형적인 인사학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해서 6월 한 달 동안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홈플러스와 공동으로 구내식당에서 잔반 없이 식사한 식판 하나당 500원씩의 기부금을 적립해 국회 내 어린이집 친환경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본관 일식당에는 잔반량을 확인하는 스캔기기와 절감된 음식물 쓰레기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현황 모니터 등이 설치됐습니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환경보호는 일상생활 속 작은 행동에서부터 실현되는 것이라며 국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인들과 잇따라 만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모두 이제 국민의힘 이제 국회의원인데 이 때문에 이제 등판이 이제 임박했다. 뭐 이렇게 이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이제 현역 정치인들과 연쇄회동, 언론의 사전에 공지는 하지 않았지만 윤 전 총장의 사실상 첫 정치 행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윤 전 총장이 그동안 이른바 대권 수업이라고 해서 이런 수업을 받으면서 자맹을 이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현역 정치 의원들을 처음으로 만난 겁니다. 가장 먼저 알려진 거는 권성동 의원인데요. 지난주 윤 전 총장이 만남을 먼저 제안을 해서 주말에 강릉 한 식당에서 이제 3시간가량 만났다고 합니다. 둘은 강릉에서 동갑내기 친구였다고 알려졌고요. 또 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사이입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의원 측은 대권 후보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또 윤 전 총장은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윤 전 총장 부친의 고향인 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죠. 정진석 의원과도 4시간 가까이 만났고 또 초선 윤희숙 의원과도 먼저 요청해서 만났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의원으로부터 이제 경제 방향과 같은 정책에 대해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평소에도 윤 의원의 부동산 주장에 많은 공감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만남들 조직력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윤 전 총장이 조직력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중진들이나 윤희숙 의원과 같은 정책 전문가를 만나면서 당내 자신의 조직을 갖춰나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출마 의지를 이제 묻기도 하고 국민의힘 입당 이야기도 이제 오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곧 앞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그동안 윤 전 총장이 어디로 갈 것인가, 국민의힘 입당할지 제3지대 행인지 두 가지 시나리오가 꾸준히 거론돼 왔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이렇게 접촉을 늘려가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선 만남에서 정진석 의원도 앞으로 정치 참여 선언을 할 텐데 동시에 국민의힘의 입당 결심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여부는 말하지 않았지만 입당 권유를 경청했다고 하는데요. 윤 전 총장이 왜 입당 쪽으로 기울었을까 분석을 해보면요. 윤 전 총장으로서는 이 대선 전국에서 앞으로 일어날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또 여권 공세를 전략적으로 방어해줄 정당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앞서 국민의힘 입당이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 전당대회가 흥행하면서 이런 우려를 잠재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은요. 입당 여부와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 의견을 들으면서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한다면 지금 입당 시기를 이제 저울질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이제 한다면 그 시점은 이제 언제쯤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나요? 네, 이제 이르면 7월, 이제 늦어도 8월에는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당사자인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한 데에 대해서 누굴 만나든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한 겁니다. 더불어 윤 전 총장의 연락도 그동안 없었고 또 자신이 꼭 그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대신 김 전 비대위원장이요. 최근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접촉을 더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은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과거부터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은 김 전 비대위원 측 인사가 지난주 최 원장 측과 이제 접촉을 해서 만남을 주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인사가 대선 출마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은 하진 않았지만 김 전 비대위원장이 제3지대로 향한다면 이 두 명과 함께 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제 등판이 점점 이제 가시화되면서 여권에서도 견제를 본격화하는 모습인 것 같네요. 네, 국민의힘이 11월 9일까지 대선 후보를 뽑아야 돼서 9월에는 경선을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6월 11일 정당대회 이후 6월 중순쯤에 우선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또 정치 활동을 개시한 뒤에 7, 8월쯤 입당을 한다. 그다음에 9월에 경선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분석입니다. 다만 전당대회가 변수인데요. 당대표 후보들이 당내 대선 경선 일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당내 대선 후보 선출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고 또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윤 전 총장과 같은 당박 후보들의 입당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통합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후보들 간 다른 기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윤 전 총장 입당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전망 그리고 이에 대한 여권의 견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최대 피해자와 최대 수혜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TV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특히 신진대, 중진의 구도로 치러지고 있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중진들의 견제와 공세가 뜨겁습니다. 중진 후보들은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계로 분류된다는 점을 들면서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가 오늘 자신이 당대표가 될 경우 최대 피해자와 최대 수혜자를 거론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최대 피해자는 유승민입니다. 룰에 있어가지고 조금만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은 다 이준석이가 그것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할 테니까 오히려 제가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제가 안철수 대표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다 온 세상이 알기 때문에 조금만 불이익에 가까운 결과가 나와도 이준석이 안철수 싫어해서 그런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최대 수혜자이실 거다. 네, 중진들의 우려와는 반대로 자신이 당대표가 될 경우 최대 피해자는 자신과 친한 유승민 전 의원이, 최대 수혜자는 사이가 좋지 않은 안철수 대표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도 어제 유승민계라는 구시대적 계파는 없다면서 이 후보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자신과 상의한 적도 없고 자신 역시 계파임을 이용해서 대선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친분 관계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특혜가 될지 아니면 피해가 될지는 일단 전당대회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강세균, 변신의 끝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이죠. 정세균 전 총리, 미스터 스마일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대권 경쟁에 나서면서 최근엔 강한 정세균, 일명 강세균으로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청년 지지 모임 행사에 이렇게 선글라스와 운동복 차림으로 등장하거나 각종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연예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독해진 발언이 눈에 띕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 장유유서 발언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던 것도 이렇게 대응을 했더라고요.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손해라고 보십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또 많이 떴습니다. 이게 좀 뭔가 튀어야 돼. 사고 쳐야 돼. 앞으로 더 확실한 사고를 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실한 사고를 치겠다는 정 전 총리, 실제로 유튜브에 욕하는 정세균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가 너무 나갔다는 지적에 곧바로 내리기도 했고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데 대해선 저놈들이라며 올림픽 불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정 전 총리가 온화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강세균에 나선 것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인데요.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저의 한 모습이고 또 다른 한 모습은 싸울 때는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사람이 항상 웃을 수만도 없고 또 항상 화를 낼 수만도 없는데 제때 웃을 때 웃고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그런 순발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웃을 땐 웃고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겠다는 정 전 총리. 이달 중순 대선 출마 선언을 목표로 막판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요. 강세균으로의 변신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최근 정치권에는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제한 폐지 관련 개헌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야권을 중심으로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여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경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동학 최고위원께서도 청년 몫으로 여당 지도부에 이제 지명이 되셨는데 현 상황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고루한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조금씩 탈색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금 좋게 보는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세대적 전선으로 그어지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미 고루한 이 지금 정치권의 어떤 새 물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역으로 우리 민주당에는 아주 좋은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또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어떤 쇄신안을 보여줄 것인지, 국민에게 어떻게 신뢰받을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테마에 저희들이 국민들께 부응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돌풍으로 민주당 안팎에선 실제 이 후보가 야당 대표가 될 경우 내년 대선이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 신뢰를 누가 더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하고, 그다음에 대선 주자가 어떤 인물로 되느냐, 그리고 그 대선 주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향후의 계획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밝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준석 후보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이 여론을 확 끌고 갈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정치권에 이제 세대 교체 바람이 이제 불면서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제한 이 조항을 폐지하자는 이제 개헌 논의도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이런 이제 개헌안도 제안을 하셨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동조 의견이 많이 있나요?
네, 우선 이제 개헌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매 임기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이미 2018년 3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바가 있고, 제가 특히나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역시도 저희 당이 오랫동안 이렇게 토론해 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제안을 좀 드린 것은, 첫 번째 그 나이 조항 같은 경우는 시대착오적이라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를 보더라도 지금의 37살 나이에 당대표를 도전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대통령은 그럼 도전 못하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5년 단임제는 사실은 시효가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 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그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5년 일회용 정부로는 그러한 미래 과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미래 이 대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 초고령화 사회라든지 아니면 복지나 의료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세대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일으키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비해서 좀 더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5년제 이 단임제 하에서는 일회용 정부성, 그리고 5년 동안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에 맞춰서 미흡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 개헌안을 그래서 제시했던 것이고요. 이것들은 좀 지금은 보통 청와대에서 주로 임기 말에 던졌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은 제가 누구와 논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스스로의 어떤 이런 생각들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충분히 당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많은 의원들께서도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앞으로 대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내용은 더 토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혁신을 강조하면서 취임한 지 내일이면 한 달이 되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송영길 대표 체제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민들께서 혹은 청년들이 지금 민주당이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 꼰대라고 하는 말로 계속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얻으려면 말하고 그 언행일치를 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이미지 개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것이 대선까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선에서 대선 주자들을 앞으로 잘 이렇게 좋은 토대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당의 모습으로 국민들께 잘 보여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 세종시 특공 논란 등 쟁점 사안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본격적인 대선 전국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지각 변동도 시작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정의당 원내대표이신 배진교 의원을 모시고 전국 현안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쁜데도 불구하고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경기도 간부가 이재명 경기지사 이제 주재 회의에서 발언을 한 것이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근로를 노동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 정의당이 이제 반대한다. 네. 이런 이제 반대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직후에 경기도와 또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공식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발언이고 해명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확대 간부 회의 때
경기도 내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명칭을 네. 노동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하던 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도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 네. 이에 대한 답을 노동국장이 정의당이 반대해서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그동안 정의당 하면 노동을 강조해왔던 정당인데 의아해했고 사실 확인을 더 해보라고 일단 지시를 한 상황이었고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노동과 관련돼서 대한민국 정당 중에 노동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노동박 노동을 또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경기도의 정확한 해명과 그다음에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 있고요. 네. 이에 앞서서 우리 정의당의 경기도 의원 이혜원 의원은 이미 2019년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라고 이미 제안을 했고 네. 지난해에는 경기도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발의하고 또 통과가 되어 있어서 이미 경기도에는 노동이라고 하는 말을 이미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정의당의 그동안에 이제 도의원의 활동이라든지 저희 당의 활동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노동국장의 심각한 잘못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고 이재명 도지사의 경우에는 여영국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정식으로 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국장은 직접 당에 찾아와서 저희 당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사과를 저희들도 수용한 입장이고 앞으로도 저희 당은 정말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네, 상황 다 뭐 일단락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이제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김호수 이제 검찰총장인데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33번째 야당 패싱 장관 인사인데요. 네. 정의당의 입장 들어볼까요? 어제 민주당이 이제 단독 보고서 채택 이후에 저도 유감 표명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만 네. 사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저희들도 판단하려고 노력을 했고 인사청문회 전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관행이라고 하는 이유로 부적절한 정관예우에 대한 특혜를 사실 받으셨고, 근데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특히나 심각하게 문제를 삼은 것은 피해액만 2조 원에 달하는 라임, 오티모스와 관련된 판매사의 변호를 수임했다라고 하는 것에 저희들은 후보자로서 상당히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안도 아니고 사기 펀드로 인해서 피해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지금 좌절하고 있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상황인데, 오히려 피해자들을 위해서 활동해도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풀릴까 말까한 법무부 차관 출신이 그 사기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의 변호사로 선임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이 수사를 지휘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관예우 특혜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판매사에 대한 변호사 수임이 사실은 검찰총장을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정말 유명무실화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7가지의 인사검증 조건을 내걸었고 그 조건에 대해서 충실하게 정말 인사검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보자를 계속 추천하는 것인지, 정말 알고 추천한 것인지 못하고 추천한 것인지, 양쪽 다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종시 공무원 특공 관련 국정조사를 놓고도 여야가 맞붙고 있는데요. 정의당은 국민의힘 또 국민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지만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먼저라면서 사실상 거부를 한 상황인데, 지난 주말 사이에 당정청이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를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의당은 간평원 등 특공 문제와 관련해서 폐지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일단 밝혔고, 그리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제 입장을 밝혔었고, 또 이 입장을 유지했던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과 함께 국정조사서를 요구서를 지금 제출한 상황이 있습니다.
당정청이 그 특공 문제와 관련해서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공 문제를 단순하게 폐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도적으로 지금 보완해야 될 측면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평가와 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세 차익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이제 시세 차익을 얻은 특혜가 발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바꾸는 건 당연한 문제인데, 다만 특히 신도시나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들과 관련해서 이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이제 특공이 폐지가 되면 이주 문제 등이 이제 당연히 제기가 될 텐데, 그럼 이런 측면에서의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폐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국정조사 할 수 없고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오히려 감사를 좀 지켜보면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결국은 당정청이 사실은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러한 특공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또 공무원들의 이주 문제들을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이 이제 시급한 과제다라는 전제하에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소급 적용이 이제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고 상임위 소위까지 불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계속해서 이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만 결단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러한 논의가 질이 멸렬하게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고, 법안 소위가 열리기 전에 여야 정당 7개 정당, 그다음 무소속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117명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법을 신속해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부, 특히 재정당국, 기재부의 뒤에 숨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다른 야당들은 이미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조속히 입법하고 신속히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만 빨리 결단하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재부가 처음에는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손실보상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계속적으로 다른 야당과 여당의 일부 의원님들도 손실보상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피해 지원 업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손실보상 집합제한, 집합금지와 관련돼서 정부가 행정명령을 했고, 이제는 입법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K방역의 최일선에서 서 있고 그 일선에서 피해를 받은 만큼 또 정부 행정명령으로 한 만큼 헌법이 보장한 대로 손실보상을 하되,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왕 이렇게 논의가 진행된 바에는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대로,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피해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피해 지원은 피해 지원대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머뭇거릴 이런 시간에 국회가 신속히 결단을 내리고 이번 주에 법안 소위 개최해서 빨리 법안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청년 정치인이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준석 후보가 주장한 여성주의에 대한 편견 또는 능력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논란을 뒤로 하고, 최근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준석 후보의 돌품은 변화에 대한 긍정적 바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이 단순하게 젊은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정당을 지금 바라고 있고, 특히 당원들 입장에서는 저도 지역에서 저희 지역 주민들 많이 만납니다만, 정의당에 대한 비판들을 할 때 그럼 정의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상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이제 제시할 필요가 있듯이, 국민의힘도 여전히 당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우리 당이 이렇게 변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할 거고, 또 한편에서는 최근
4.7 재보궐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민주당의 독주 실정에 대해서 이제는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선택하고 싶은데 그 정당이 마땅히 지금 없는 입장 속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께서 국민의 힘의 변화를 바라고 계시는 이 당원과 국민들의 힘의 바람이 저는 이제 국민의 힘의 이준석 당대표 후보로 지금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것은 단순하게 이준석 후보에 대한 바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체제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라고 저는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양당 체제 하에서 누가 더 못해 나 하는 경쟁을 그리고 서로 극단적 대결 정치를 통해서 서로 헐뜯어야 이득을 보는 이런 극단적 대결 정치를 이제는 끝내고 서로 국민들을 위한 상생 정치, 협업이 가능한 정치로의 변화를 국민들께서 지금 바라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정말 다양한 사회로 변화가 되어 있고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라고 하는 공론의 장에서 반영되길 바라고 저는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이런 다양성의 존중 그리고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의 입장 속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국회 그리고 정치에 담기길 바라는 것이 이번에 불고 있는 바람의 근본적 힘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바람을 타고 이제 또다시 또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그동안 이제 만 40세가 돼야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이 헌법 조항을 폐지하자. 그리고 정의당도 이제 뭐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이제 그 개헌을 이제 들고 나왔다가 이제 뭐 잠시 또 이제 수그러 들었는데 이번에 그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금 개헌들에 대한 이제 제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설령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사안만이라도 원포인트 개헌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20대에도 이런 40대 연령 제한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저는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가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사회였고 그 극심한 양극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청년들의 이런 삶을 개선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당연히 대통령이 못 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변화를 저는 주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40대 연령 제한도 폐지하자라고 하는 주장도 저는 맞았다고 보고 최근에 저희 청년정의당이 이런 청년들의 문제 해결은 단순하게 청년들의 어려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극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변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우리 청년정의당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드시 40세 연령 제한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만약에 그 개헌안이 이제 뭐 통과된다면 적용 사례가 제 바로 옆에 강아랑 앵커가 그렇겠네요. 적용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40대를 대표해서 조금 전에 좀 아까 이제 기다리실 때 민주당의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회 이제 발언 같이 들어보셨는데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이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개헌안을 또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대통령 5년 단임이냐 중임이냐를 논의하기보다는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지금 핵심적인 논의 사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20대에서도 여러 가지 개헌과 관련된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대략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안 중에 하나는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한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국회가 행정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권력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책임총리제 등이 논의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국회가 이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인 대결 정치, 양당 정치를 이제는 끝내고 다양성의 정치 그리고 연정과 협치의 정치가 가능한 새로운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지금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년 중임이냐 5년 단임이냐라기보다는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제의 권한을 어떻게 완화하면서 다양성의 정치, 연정의 정치, 협치의 정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저희 정의당에서 대통령 결선 투표제와 관련된
입법을 지금 발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헌들이 지금 논의가 되지만 권력 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항상 따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개헌 절차를 지금 밟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선 투표제라도 도입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국민의 삶의 변화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는 정치와 정당들의 후보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런 후보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또 설령 50% 미만의 득표를 얻은 후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후보들과의 정책적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그림을 함께 그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후에도 다양하게 안정적인 국정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상생의 정치, 협력의 정치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결선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엔 뭐 젊은 층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 하면은 정의당 이렇게 바로 떠올랐는데 요즘에는 좀 정의당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가올 대선 전국에서 정의당만의 색깔과 비전 어떻게 드러내실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정의당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당들이 저희 정의당의 목소리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촛불 정권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정부가 진보적인 의제들을 다 가져갔고 실제로 선거와 무관하게 저희 정의당이 그동안 냈던 목소리들을 다 지금 흡수해 간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대단한 내부 변화를 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가 사회 양극화가 가장 극심한 사회로 지금 되어 있고 그 측면에는 정치 기득권과 사회 기득권의 카르텔의 연합이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 20%의 시민과 성 밖에 불안전하게 살고 있는 80%의 시민, 저희 정의당의 목소리는 성 밖에 불안전하게 살고 있는 80%의 시민들을 향해서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갈 것이고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러한 변화들을 담는 정책들과 함께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당명 개정까지도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대한민국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고 디지털 사회로 변화되면서 과거의 대기업 중심의 어떤 재벌들의 독점이 주요한 이제 경제민주화의 화두였다면 최근에는 플랫폼의 독점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새로운 사회에 있어서의 플랫폼 공정화뿐만 아니라 독점 규제를 하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새로운 디지털 사회 안에서의 경제민주화로 나아가고 그다음에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대선 때 구체적 의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파워 인터뷰는 여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전국 현안 그리고 정치권에 부는 세대 교체 바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월에 들어서자마자 남부지방은 30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더워지겠는데요.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는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